뜨거운 이슈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앞에 놓인 고민과 과제부터 총선 역할론이 불거진 인물에 대한 평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번지 현장을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는데요. 3선의 중진이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시정연설 얘기를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희 중계차를 통해서도 그랬고 각 당의 이렇게 모습이 많이 엇갈립니다. 민 의원께서 본회의장 계셨죠? 예.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서로 다른 생각, 광장이 갈라지듯이 여의도도 갈라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중에 야당 의원들한테도 지난 3번의 시정연설 때처럼 가서 악수를 청했는데 예. 돌아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포용, 공정, 또 우리 혁신, 평화 이 4가지 화두를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은 공정의 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 네. 계층 사다리를 갖다가 다시 이제 복원하자 이런 얘기죠. 우리 학벌 사회를 갖다가 극복하고 또 한편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공정한 사회 이걸 다시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대통령이 출범할 때 제일 크게 던진 이슈였는데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점검해 보건데 지난 2년 반 동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의든 타의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포획되었든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반성 또 광화문에 모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 검찰 개혁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정의와 또 한편에서는 계층 사다리의 복원이라고 하는 공정 2가지 요구를 다 수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외면할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정이라는 단어가 문재인 대통령 출범 당시부터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 그거는 조국 정국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 2달 동안 의원께서는 좀 어떤 점 가장 많이 느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그 경제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다 바로 잡겠다. 또 우리 계층 상승할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대학 진학 아니겠습니까? 또 기업 취직 아니겠습니까? 대학 진학은 곧 기업 취직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상위 5%의 아이들이 상위 5%가 되고 하위 20%의 자녀들이 하위 20%가 자녀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사회 통합도 불가능합니다. 역동성도 생겨나지 않아요. 예. 근데 지난 2년 동안 사실 우리 가불관계 시정이랄지 재벌 개혁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제가 또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는데 아직도 이 경제의 어떤 혁신성을 끌어내기에 경제가 혁신이 일어나려면 공정해야 되거든요. 네. 대기업이 골목시장까지 다 지배하는 구조화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학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학력으로 인한 학벌로 인한 그 계층 사다리의 어떤 그 왜곡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 대답이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정한 정도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도 아마 그런 지점이 아니었던가 싶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시 모집 전형을 늘리는 걸 포함하여 대학 개혁, 대학 입시 개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집권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도 또 이제 본격적으로 주도해서 나가야 될 텐데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민주당 중진 의원으로서 또 총선에 대한 대비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 이거 좀 여담입니다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주말에 최동욱 전 총장을 만나면서 인재영입의 신호탄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내 그런 분위기나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의원께서 좀 들으신 게 있다거나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글쎄 저도 연구원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정책 연구원장을 한 그래서 바가 있고. 여쭤봤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제 기본 개념 설계 같은 것을 제가 많이 한 바가 있죠. 총선에서 특히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뭐 이해찬 대표가 직접적으로 그 영입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아마 주변에서도 도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탄핵 정국 이후에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따끈따끈한 밥이었어요. 예. 정말 먹고 싶은 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어느 사이에 좀 찬밥이 좀 식은 밥이 됐어요. 저쪽은 이제 쉰밥 비슷을 했어요. 거의 네. 쉰밥, 썩은 밥,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밥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소홀하고 진지하지 못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 쉰밥도 다시 복원될 수 있다 하는 뭐 우리 어떤 자기 반성 같은 것이 생기고 우리가 지금 식은 밥이 된 거에 대한 자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정과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은 혁신에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민주당이 이제 혁신 성장을 정말 제대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 지금 세계 지식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재작년에 17위, 작년에 15위, 올해 13위까지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 성장의 어떤 아이콘. 예. 또 한편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아이콘. 그런 아이콘들을 갖다가 많이 영입하는 것이 총선의 전체 프레임이고 전략이고 네. 이미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단순 친목 모임은 아니고 인재 영입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분들이 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총선 전략을 짜고 인재 영입 만약에 전략을 짠다고 한다면 민주연구원장이시라면 네. 저는 이 내년 총선의 화두를 무엇을 볼 거냐. 이제 국민들은 항상 큰 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갈망을 갖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대통령 선거 때는 정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대체로 인물을 보고 네.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 인물로서 대답을 해줘야 한다 이 얘기죠. 예, 집요하게 여쭤봤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지지율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2달 동안 좀 많이 떨어진 면이 있고 회복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어제자 리얼미터에서는 좀 회복세가 보이는 것 같고 현재 여론 동향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총선이 6개월 남았는데 이런 큰 선거를 앞에 두고는 한 2-3번 요동을 칩니다. 뭐 우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라고 하는 변수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임대 영입이랄지 이런 다양한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이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높은 것이 총선을 하는데 좋을 것이고 예.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또 그렇게 될 때만 그렇게 해서 원내 제1당이 될 때만 이제 임기 나머지가 레임덕이 없이 식물정부 없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집권당 정부 입장에서는 원내 제1당 150석 이상을 넘기는 총선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보면 서로 자기의 고정 지지자들의 결집도와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실은 더 지지율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냥 비슷비슷한 범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고토를 거의 옛날 영토를 거의 이제 회복해가는 다 한 60%, 70% 회복됐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결국 양 정당의 지지자들이 결집도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중간 중도 유권자들을 얼마나 더 마음에 사느냐 하는 문제고 아까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과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재 영입이 그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한 50일 전에 검찰이 처음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을 때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할 때 민주당에서는 강압적인 수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표적 수사나 먼지털이 수사다.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그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공식적인 논평이나 뭐 입장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 전에 수사 당시와 또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이후에 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대통령께서는 한 지난 열흘 가까이 사실 뭐 주요 대기업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뭐 혁신 성장에 대해서 분위기를 조성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점차 경제로 이제 관심을 옮겨가는 네.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로 이제 관심을 옮겨가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조국 전국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과제, 미래의 과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표명하자 하는 것이 뭐 암묵적인 공감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언론은 기사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법원은 판결로 말하는 것이고 예. 국회는 입법으로 말하는 것이고 또 검찰은 이제 공소장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나온 공소장만 놓고 보면 사실 파생 범죄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증거 인멸, 위증 이런 것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죠. 대개 본건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이 범죄 사실을 갖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이제 파생 범죄로 기소한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공소장을 놓고 보면 역시 뭐 어마어마한 무슨 비리, 뭐 수뢰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얻은 득이라고 하는 것이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창장 하나하고 네. 코링크와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얻은 사모펀드, 얻은 실익이 뭐 실익이 기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2달 동안 우리나라의 그 모든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총동원되고 수백 명의 수사관이 동원되는 것 치고는 결과가 그 공소장으로서 과연 검찰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공식적인 당의 입장까지는 아니었지만 조국 정국과는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게 이제 당의 입장이지만 민 의원께서는 굳이 거기에 대한 평을 하시자면 검찰의 수사가 여전히 미흡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던 거죠. 검찰은 이제 기소장으로 자기의 결과를 책임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는 좀 일단락하고 이제 앞으로 공수처 설치 등에 힘을 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대통령 시정 연설 전에 민주당 의총이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공수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갔을 것 같은데요. 네, 검찰 개혁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하나는 이제 공수처입니다. 뭐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이제 기소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하고 기획 수사하고 하명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인지 수사, 기획 수사, 하명 수사를 하게 되면 목표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확증 편향이 심해지고 오류가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걸 재검토하는 걸 검찰이 한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하는 것이 이제 한 취지인 것이죠. 다음 두 번째 공수처는 이제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 정치적 개입성을 야당이 우려하는데 그것은 1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공수처장은 야당과 여당이 각각 2명의 추천위원회를 갖다 추천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야당에서 2명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관여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만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가 있는 검사들은 다 임기제입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하거나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정년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뭐 도지사, 무슨 청와대 이런 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는 검찰이 예.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번의 사법적인 어떤 이 리뷰 제도가 있는 것이죠.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것이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한 것입니다. 네.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안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자.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서서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막중한 지금 책무를 가지고 가셨는데 이낙연 총리가 국무총리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론이 솔솔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 의원께서 보시는 이낙연 카드는 어떻게 활용되면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특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겠지만 제가 이제 정무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정무위원장이 국무총리실을 관장합니다. 예. 국정감사 때 그 질의가 나왔죠. 도대체 언제 그만두냐? 네. 야당에서 계속 야당도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그랬더니 연말까지는 아마 그만두지 않으실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제가 기사가 큰일 날 기사가 이거
커지겠구나. 네. 그러면 연말까지는 계속하고 1월 초에 사임하고 뭐 총선 등판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써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제가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적적인 결정이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총선은 이 회고형 선거입니다. 회고, 심판형, 중간평가형 선거. 그렇죠. 대선은 미래를 만드는 그러니까 전망형 선거입니다. 집권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간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크게 뭐 어느 정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하는 정부라고 할지라도 크게 유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회고형, 심판형 선거를 미래형 선거로 바꾸는 것이 좋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이해찬 우리 당대표가 잘하고 계시지만 주변에 우리 당의 어떤 미래형 인적 자원들이 총선에 이런저런 형태로 관여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이해찬 대표와 함께 총선을 같이 진두지휘하는 쪽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럴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뭐 두 분이 진두지휘할지 아니면 이제 이제 우리 미래에 우리 당에서 이제 키워오고 또 국민이 또 여기까지 끌고 온 네. 미래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해찬 대표와 이렇게 뭐 되게 이제 선거 때는 이제 공동 선대위 형태로 그렇죠. 많이 꾸리니까 아마 뭐 그런 걸 갖다가 가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꼭 지금 길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네. 우리 집권당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길을 갖다 놓고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총리 말씀드릴 수 본인의 또 의지도 많이 중요하겠죠. 예, 뭐 저는 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뭐 내 심장은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내년 총선 관련해서 조 전 장관 거취도 여쭤보고 싶은데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 수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전해철 의원이 원래는 거절을 했다고 하다가 뭔가 다시 유력하게 좀 올라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전해철 의원도 우리 정무위 의원입니다. 아, 매일 잘 아시겠네요. 매일같이 휴게실에서 만나죠. 예. 그래서 아니 섭섭하다. 어떻게 신문 보고 알게 하느냐. 네. 그때 뭐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뭐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앞길 나도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치는 뭐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어떤 소구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본인의 어떤 희망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당의 어떤 형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당에서 남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뭐 당에 남아도 일을 잘할 뿐이고요. 또 법무부 장관을 하더라도 과거에 민정수석을 했던 경험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철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민병두 의원의 말씀을 종합해도 그렇고 전해철 의원의 공식적인 그런 본인의 입장을 피력한 부분도 그렇고 딱 그렇다라는 똑 떨어지는 답변은 안 하셨지만 그 애둘러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에 뭐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